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를 실감나는 스토리로 알려드리는 진화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21강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30년대와 40년대의 독립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는 무력을 앞세운 통치를 했습니다. 뭐였죠? 그렇습니다. 무단 통치였죠. 하지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일제는 우리 민족을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1920년대부터는 민족 분열 통치, 즉 문화 통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1930년대가 되면 어떤 통치가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민족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우리를 아예 일본인으로 만들려는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에게 아침마다 일본 왕이 사는 궁성을 향해서 절을 하도록 한 궁성요배를 시킵니다. 와, 아침부터 기분 더럽게 이거 흥분하지 말고. 자, 그리고 신사참배도 시킵니다. 우리 땅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요. 자기네 신에게 강제로 참배를 하게 했죠. 근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신민서사도 암송을 시키는데요. 이건 우리가 일본 왕의 밑에 있는 신민이라는 것을 외우고 크게 말을 해서 암송하라고 시킨 거였습니다. 아주 지독하죠.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한 창씨 개명을 시키고 또 우리말 사용과 우리 역사의 교육을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요,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면서 전쟁이 또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국 침략을 위한 인력과 물자를 대는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징병해서 군인으로 만들거나 강제징용으로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위안부로 잡아다가 전쟁터로 끌고 가서 아주 몹쓸 짓을 저질렀죠. 그리고 공출제를 실시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아 가고요. 무기를 만들려고 금속으로 된 생활 도구들, 그러니까 가마솥이나 녹그릇 같은 것들도 죄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 이번엔 1930년대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기 전까지의 항일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1930년대에는 일본이 중국 침략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은 중국과 연합해서 싸우는 한중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지청천 장군의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의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인애국단도 조직이 됐습니다. 이 한인애국단은요, 무력을 이용해서 일본의 중요 인물들을 암살하거나 일본에게 피해를 주고자 한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한인애국단의 지휘관으로서 한인애국단 요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또 언제 어디에서 누굴 암살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는 두뇌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구 선생님의 지휘를 받은 한인애국단의 요원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두 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죠. 먼저 이봉창 의사는 1932년에 도쿄에서 일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아주 대담한 분이신데요. 문제는 일본 왕이 마차를 타고 오고는 있는데 그 마차가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다는 겁니다. 요즘도 대통령이나 귀빈이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암살 위험 때문에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를 동원해서 그중 어디에 탔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봉창 의사는 이거 대체 어디에 탄 거야? 그냥 찍어야겠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럽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마차가 만약에 세 대였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마차 중에서 어디에 던지실 건가요? 이봉창 의사는요, 두 번째 마차에다가 수류탄을 던지기로 하고요. 정확히 조준을 하고 딱 던져서 꽝! 하고 두 번째 마차에 명중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일본 왕은 첫 번째 마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진짜 아깝죠. 그래서 이렇게 이봉창 의사는 아깝게 의거를 실패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이 의거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왕이 죽을 뻔했다고 생각해서 아주 그냥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인애국단의 요원 윤봉길 의사입니다. 윤봉길 의사는요,
이봉창 의사의 의거 3달 후인 1932년 4월 29일 일본군에게 침략당한 상태였던 중국 상하이의 훈커우 공원에서 물통 폭탄을 명중시켰습니다. 당시 일본은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자기들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면서 축하 파티를 했는데요. 이 파티는 일본 왕의 생일 축하까지 겸한 큰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외국 사람들도 많이 초대를 해서 큰 파티를 열었죠. 근데요, 당시 일본은 얼마 전에 이봉창 의사한테 한번 대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행사에서 먹을 도시락이랑 물통만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총이나 폭탄은 절대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어떡하죠? 우리가 거사를 벌이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네, 하지만 또 우리의 한인애국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김구 선생님이 지휘하는 뛰어난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한인애국단에서는 이 정보를 입수하고 도시락과 물통 모양을 한 폭탄을 또 순식간에 제작해서 윤봉길 의사한테 쓱 줍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의심받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인 조지 애시모어 피치라는 분에게 윤봉길 의사가 탄 차를 운전해달라고 했죠. 와, 미국인이 운전하는 차에 탄 윤봉길 의사. 네, 그래서 우리의 윤봉길 의사는요,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상하이 훈코우 공원 행사장에 딱 들어갈 수 있었고요. 거기서 물통 폭탄을 던져서 일본 수뇌부들이 서 있던 단상 정중앙에 꽝 하고 명중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일본의 요인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면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대성공을 거뒀죠. 와, 완전 통쾌합니다. 근데 뭐 일본도 남의 나라 빼앗아 갔으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인애국단의 두 요원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전 세계에 기사가 실리면서 대서특필이 됐고요. 이후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우리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이후 우리가 독립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 참고로 우리 교재 스토리 부분에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예언이 실려있죠. 선생님 유튜브인 역사위키에 영상으로도 되어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보시면요, 더 재미있게 역사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다시 진도로 돌아와서요. 1940년대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왕을 비롯한 인사들이 임시정부 내부에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고요. 주석제를 실시해서 김구가 초대 주석이 됩니다. 그리고 건국강령도 발표를 하면서 시스템을 좀 더 세련되게 정비를 합니다. 여기서 건국강령은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데요. 이걸 조소왕이 만든 삼균주의라고 합니다. 1940년 임시정부의 재정비, 조소왕, 그리고 삼균주의,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1940년대에는 일본이 일으킨 희대의 바보짓, 바로 태평양 전쟁도 일어납니다. 태평양 전쟁 하면 제2차 세계대전에 포함되는 전쟁인데요. 중국 침략도 모자라서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전체를 집어삼키고 싶었던 일본이 미국 하와이를 선제 공격하면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와, 근데 어쩌자고 미국을 공격했는지 참 바보 같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선 뭐 고맙죠. 이건 마치 고양이가요. 이 고양이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잠자고 있는 사자한테 발톱을 딱 세우고 다다다다다 달려가서 냥냥펀치로 그냥 사자 얼굴에 냥냥냥 하고 때린 거거든요. 자, 그럼 사자가 냥냥펀치 맞고 으억 하면서 죽나요? 아니죠. 이제 고양이가 열받은 사자한테 당할 차례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 임시정부도 한국 광복군을 동원해서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한국 광복군은 임시정부 소속의 군대거든요. 총사령관은 지청천이었고요. 의열단으로도 유명한 김원봉, 이 김원봉에 조선의용대가 일부 합류하면서 더욱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국 광복군은 영국군을 도와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과 싸우고 미군과도 연계를 해서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죠. 국내 진공 작전은 우리 독립군이 한반도로 침투를 해서 일본을 몰아내려고 했던 작전인데요. 일본이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맞고 그냥 항복을 해버리면서 실제로 우리가 실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단원의 마지막 순서, 민족문화수호 운동입니다. 선생님은요, 무력을 이용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신 분들도 정말 존경스럽지만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문화와 정신을 지켜주신 분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먼저
한글을 지켜낸 조선어 학회가 있습니다. 이 조선어 학회는 1920년대에 활동한 조선어 연구회를 개성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부터 활동을 하면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고 표준어를 제정했습니다. 이분들 덕에 지금의 우리말이 지켜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도했는데요. 이건 아쉽게도 일본에게 걸려서 우리 조선어 학회 분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1942년에 조선어 학회는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말이랑 한글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결국 조선어 학회는 잡혀가긴 했지만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것, 우리가 증명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역사를 연구한 분들입니다. 일단 신채호 선생님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신채호 선생님은 민족 정신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셨고요. 박은식 선생님은 한국 통사를 저술했습니다. 그리고 문학 분야에서는 윤동주 시인이 서시, 별 해는 밤 등을 지어서 유명하시고요. 이육사 시인의 광야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영화를 만든 분도 계신데요. 영화 아리랑을 제작한 나은규입니다. 나라를 잃은 서름과 울분을 잘 담아내서 큰 호응을 얻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자칫 사라질 수도 있었던 우리 문화재를 자신의 돈으로 사들여서 지켜낸 간송 전영필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이분은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재를 수집하셔서 보존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가 있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마라톤 국가대표가 된 다음 금메달을 따자 시상식에서 침울한 표정으로 가슴의 일장기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그의 우승 소식을 보도하면서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삭제했다가 일제의 탄압을 받았죠. 그리고 손기정 선수는 마라톤 우승의 상품으로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를 부상으로 수여받았는데요. 이 그리스 청동 투구가 손기정 선수 내용과 함께 한능검에서 출제되기도 했으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강, 21강에 걸쳐서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긴 했지만요. 스토리로 정리되는 굵직한 사건과 인물들을 먼저 뼈대로 삼아서 정리를 딱 하시고 거기에 살을 붙이듯이 나머지 내용을 출제 키워드 위주로 공부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